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엔 참 아들아들 했는데 요즘은 딸딸 하는 걸 보면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처음에는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는데 키우면서는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지만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딸보다 자라는 속도가 더뎌서 품 안에 더 오래 품고 살다 보니 그저 예쁜 내 새끼일 뿐이었죠. 아들들은 단순해서 솔직히 키우기도 쉽고 엄마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사춘기가 오면서 그런 귀여운 아들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건데 저희 아들도 코밑이 거뭇거뭇해지고 목소리가 변하면서 점점 말수가 줄더니 이젠 엄마하고는 눈도 잘 안 마주치려 하더라고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아들이 대면대면하게 구니 부모 자식 간이라도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꺼. 어릴 적에는 숙제도 일일이 봐주고 했는데 점점 그렇게 엄마가 곁에 오는 것도 싫어하니 공부고 뭐고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불안하면서도 다 큰 놈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내버려뒀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아예 성적이 바닥을 기면서 공부를 포기한 듯 보였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런 건 다 부모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조금 하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반항하는 통에 속에 화만 쌓여갔죠. 왜 아들 키우는 엄마는 모두 위대하다고 하는지 하루하루 실감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별 볼일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변변찮은 지방대에 들어가게 됐고 30이 넘도록 자리를 못 잡고 방황만 하며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취직해서 착실하게 돈을 벌면 좋을 텐데 겨우 들어간 회사도 한 달이 못 되어 때려치우기를 반복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전 매일 취해서 들어오는 아들 해장국 끓이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했어요. 저도 한창 갱년기라 자식 잘못 키운 실패한 인생이 서글퍼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죠. 엄마, 그냥 나 포기하라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답이 없다고. 그냥 안 낳은 셈 쳐.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아들은 폭발을 하더군요. 그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키워준 부모 가슴에 결국 못을 박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미안해서 그런 걸 텐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서운했던지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어 저도 안 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너한테 출세를 하래 호강을 시켜달래.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람 노릇하며 살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매사하니 꼽니 너는? 너는 이 나이 먹도록 아들 해장국이나 끓여주며 사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어미 속을 몰라. 진짜 내가 너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 내 명예 못 살겠어 이 망할 자식아.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도 참다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평생 큰 소리 한 번 낼 줄 모르고 조용히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온 양반이지만 그런 남편조차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아들놈이었으니까요. 맨날 이렇게 술 퍼마실 거면 네가 나가서 벌어서 마셔. 늙은 어미 아비한테 성질이나 부리고 사는 술주정뱅이 아들 우린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여태껏 사람 노릇도 못하는 너 키우느라 너네 엄마랑 나 이만큼 허리 휘었으면 됐다.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아들 방에서 아들을 끌어내 결국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문까지 걸어 잠그고 아들을 내쫓아 버렸죠. 돈 없고 오갈 데 없어야 절실함을 느끼고 집으로 들어와 사람 노릇 할 거라는 생각이었지만 생각 외로 아들은 순순히 내쫓기며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에이씨, 부모라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어차피 나도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했어. 나간다고 나가. 다신 찾지 마세요. 그렇게 떠난 아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처참하게 쫓겨난 그 문을 다시 두드리지 않았어요. 문을 단단히 잠글 필요도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도 없었죠. 돈 떨어지면 백기 들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정신 차리겠다고 할 줄 알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넘도록 아들은 소식이 없었어요. 어디에 가서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연락 못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철없는 놈이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저는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고, 한 달이 되자 급기야 알아눕게 되었어요. 마음 약한 남편 역시 자기가 쫓아냈으면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 담배만 피워대며 마음을 졸여야 했죠. 제발 건강하게만 있어라. 아니, 살아만 있어라 하면서 모래를 씹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집을 떠난 지 꼭 2년 만의 일이었어요. 명절인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기운 없이 누워있다가 아들의 문자를 받은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아들 덕분에 곧 명절이라는 것을 알게 될 만큼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힘이 저절로 솟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 짧은 문자 한 통을 보고 또 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며 통곡을 하고 말았죠.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괜찮다고 잘 있으니 됐다고 가끔이라도 연락은 하라고 그 번호로 답장을 보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답변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러봤는데 절대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에 2번 명절 때마다 아들은 잘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전 그때마다 답 없는 아들에게 상차림을 찍어서 보내며 보고 싶다는 답장을 남겼어요. 집 생각이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아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진 않았죠. 그리고 설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집 앞에 커다란 선물 세트가 놓여 있더라고요. 택배 송장이나 메모도 없는 선물 세트여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명품 한우 세트였어요. 대충 봐도 좋게 몇십만 원은 할 만한 상품이었죠. 그리고 상자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두꺼워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빽빽하게 수백 장은 들어있더라고요. 놀라서 대충 세어보니 3천만 원인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뉴스에서 보던 뇌물 같은 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된 것 같아서 꺼림칙해서 집 밖에 다시 내어놨어요. 혹시 엉뚱한 사람이 가져갈까 몇 분에 한 번씩 내다보면서요. 하지만 다저녁이 되도록 선물 세트는 그대로 있었고 그 좋은 고기가 혹시 상하기라도 할까 저희 부부는 고심 끝에 결국 선물 세트를 들여와 김치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돈 봉투도 서랍 깊숙이 넣어놓고 주인이 찾아오면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죠. 남편이 신고하자는 말도 했었지만 혹시 나쁜 돈이라면 해코지를 당할까 무서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안 그래도 명절이 코앞인데 소식이 없어 오매불망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내면서 바빠서 깜빡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인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문 앞에 놓인 선물은 잘 받으셨는지요? 그동안 멋진 아들 되려고 열심히 살아온 덕에 처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아들 노릇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아들의 성의를 받아주세요. 저도 이젠 자리도 잡았으니 곧 찾아뵙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우리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아이고, 이놈이 나가서 거지꼴이나 면치 않고 사나 했더니 어디서 이 많은 돈을 벌어서 보내준 거였죠. 너무 감격해서 펑펑 눈물을 쏟고 있는데 한참 생각하던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이거 이상한 짓 해서 번 돈은 아닐까? 그렇잖아. 학벌도 변변찮고 의지도 없는 놈이 어디 가서 벌써 이런 돈을 보낼 만큼 자리 잡고 돈을 벌어. 그럴 싹수 있는 놈이었으면 애초에 쫓겨나질 않았지. 안 그래? 남편의 의심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 내내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는 건 아닐까, 때를 미는 건 아닐까, 혹시 나쁜 데로 빠져 사채업자 같은 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늘 마음을 졸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또 그렇게 말하니 괜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자기 자식인데 어쩜 그래서 한 방 크게 쏘아주었죠. 아유, 당신은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닌 말로 당신이 걔를 돈 한 푼 없이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아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년이나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살겠어요?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도움은 못 될 망정. 아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나 혼자 고기 다 먹고 돈도 다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쩐지 아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으슥한 게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말 못한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풀어냈어요. 틀린 말은 아니기에 남편도 할 말은 없는지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서 큰 소리도 나고 고기 굽는 냄새도 나면서 사람 사는 집같이 지냈어요. 비록 아들은 없지만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든든하더라고요. 저절로 힘이 나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까지 설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정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나간 지 5년 만에요. 저는 저녁상을 차리다가 띵동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아들 있구나를 느꼈어요.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겠죠. 내 자식이 다가오는 기운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계란에 붙이던 뒤지개를 던져버리고 맨발로 현관까지 단숨에 달려가 문을 열어줬어요. 마치 전쟁에 나갔다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본 것처럼 한 걸음에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었죠. 아들 품에 안겨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면서요. 5년 만에 따뜻한 밥을 아들에게 해먹이면서 우리 부부는 지난 5년간 아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들어야 했어요.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 2그릇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아들과 달리 저희는 한 숟갈도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엄마 된장찌개가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거 빼고는 다 잘 지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서 나간 그 해에는 한 달 넘게 길에서 자면서 정말 거지꼴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운 좋게 일을 구해 알바도 하고 막노동도 하면서 찜질방에서 잘 수 있었고 우연히 배를 타게 되어 몇 달간 배에서 먹고 자면서 명태 잡아 돈도 꽤 벌었었대요. 집을 나가보니 그동안 헛살았던 게 후회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어떻게 저 큰 돈을 마련한 건지 궁금해졌어요. 말쑥한 양복 차림이라서 남편 의심대로 정말 사채업자라도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엄마, 아버지, 저랑 지금 잠깐 어디 좀 가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희의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밥을 2그릇이나 비우고 숟가락을 놓자마자 아들은 저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 차에 태웠어요. 우리가 집에서 나오자 차에 있던 기사가 버선발로 나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죠. 이거 네 차니? 회사차 아니고? 그럼 내 차지. 어서 타세요. 김 기사님, 2분 뒷좌석으로 모셔요. 예, 대표님. 대표님? 김 기사?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이 현실에 재현된 것처럼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게다가 김 기사는 저랑 남편을 뒷좌석으로 안내하며 일일이 차문을 열어주었어요. 얼떨결에 탄 아들 차는 저 같은 사람은 생전 보지도 못한 고급 차였죠. 자리마다 TV가 달려있고 얼마나 넓고 편안하던지 딱 봐도 비싼 차더라고요. 남편에게 슬쩍 이게 무슨 차냐고 물어보니 비싼 차야,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민망한지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한참을 달려 우리를 어느 공장에 데려갔어요. 늦은 밤이라 불이 다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공장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죠. 여기가 네가 일하는 데냐? 남편이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 아들이 일한다는 2층 사무실로 갔는데 사무실 안쪽 유리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공장 안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리모컨 같은 걸 들고 조명을 하나둘 켜니 공장 내부 모습이 훤하게 드러났어요. 수많은 기계와 컨테이너 벨트, 로봇까지 설치된 대형 자동화 공장이었죠. 시설이 너무 좋아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턱으로 뭔가를 가리키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들의 책상에 놓인 명패였죠. 땡땡 일렉트로닉 대표라는 글자 옆에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호들갑을 떨고 말았죠. 아이고, 아니 우리 아들이 대표냐? 사장이 된 거야? 아이고, 이게 대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집 나간 내 아들이 이렇게 큰 공장 대표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를 타다 너무 힘들어서 숙식이 해결되는 공장 일을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규모의 반도체 부품 하청업체였다고 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공장장이라도 해보려고 아들은 야근에 잔업까지 자처하며 일을 했지만 결국 경영난으로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면서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날 신세가 되었대요.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기에 아들은 월급 나중에 줘도 된다. 배 타서 번 돈이 좀 있는데 이걸로 우선 다른 직원들 월급이라도 줘라 하며 사장을 설득했대요. 그런데 돈줄이 급했던 사장이 얼른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아들에게 공장을 넘겨주고 도망을 갔대요. 이러저러해서 아들은 얼떨결에 공장 오너가 된 것이었죠. 그때부터 공장을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연구하고 알아보고 해서 우연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잘 돼서 물류 자동화 공장으로 키워낼 수 있었다고 해요. 지방대였지만 나름 전기 전자를 전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는 건가 봐요. 여기 인수받은 뒤로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저 기계랑 장비들이 개당 수억씩 하는 것들 있거든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고 그걸로 성공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집에 가고 싶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사람 노릇하면서 엄마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고 싶어서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은 자기 처지가 얼마나 서글펐으면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너무 짠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골탈태한 아들 덕분에 대표님 어머님 소리까지 듣게 되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인생 반전이구나 싶은 게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우리 부부를 고급 한식당에 초대해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며느리감을 소개했어요. 딱 봐도 아들보다 나이가 위인 듯 성숙해 배더니 정말 4살이나 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준 친구예요. 이렇게 마음 잡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게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처음에 내가 고아라고 했는데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믿으셔도 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지 며느리가 참 고맙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젠 아들이 하는 거는 다 맞고 다 대단해 보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도 제 맘과 같은 눈치였고요. 쫓겨났다 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대표가 됐다고 하니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 같아서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 서로 답답해하며 원망만 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좋겠다 싶어 저는 아들이 하는 일에 어지간하면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무조건 응원해줬어요. 대까지 이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감과의 상견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자기는 며느리 차를 함께 타고 가면 된다고요. 눈치를 보니 이미 둘이 살림을 합쳐 함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김 기사가 운전하는 아들 차를 타고 편안하게 집으로 오게 됐어요. 며느리를 보고 기분이 들떠있던 저는 가만히 갈 수가 없어서 괜히 김 기사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말을 걸었어요.
공장이 정말 잘 되냐, 아들이 직원들한테는 잘하냐 라는 질문부터 며느리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냐 라는 시답잖은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사실 아들은 이제 너무 높게 느껴져 사소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김 기사는 나이도 그렇고 아들 같아서 말이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대표님하고 같은 대학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거든요. 아무리 지방대라고 혼자 벌어가며 다니는 게 너무 버거워서 2년 겨우 다니다 중퇴하고 조그만 세차장에 취직했는데 대표님이 어느 날 연락을 주시더니 같이 일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 일도 하고 같이 공장 운영하는 것도 논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덕분에 집도 사고 장가도 가서 이제 딸이 둘이나 되는 아빠가 됐습니다. 다 대표님 덕분이죠. 어쩐지 유독 정이 가고 마음이 편하더라니 김 기사는 아들 친구였어요. 잘 됐다 싶어 저는 바쁜 아들보다 김 기사랑 더 가깝게 지냈어요. 큰일하는 아들한테 일일이 반찬 받으러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잘 살고 있는지 소식도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가끔은 진짜 별일도 없이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아들 대신 살갑게 김 기사에게 엄마 노릇하는 게 제 낙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며칠 뒤 예비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자들끼리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 전 바로 다음날 약속을 잡고 며느리를 만나러 나갔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추하게 보이긴 싫어서 아들이 준 용돈으로 백화점 가서 가방이랑 구두까지 사서 말이에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따로 만난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하고 둘이만 있어서 그랬는지 생글생글 잘 웃어서 너무 좋았어요. 3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화사하고 고생한 티도 안 나더라고요. 이러니 우리 아들이 반했지 싶어 더 예쁘게 보였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 전기전자 전공이지 경영 쪽은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종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규모가 커질수록 기초가 없는 게 느껴진대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따로 공부하기엔 그 사람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대신 공부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채워주려고요. 저도 이제 한 식구인데 도움이 돼야죠. 며느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어요. 나이가 많아 30 들었을 줄 알았지만 큰일하는 아들 내조를 톡톡히 할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얻었나 아들이 더 기특해 보였어요. 며느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묻게 됐어요. 특히 아이 얘기가 궁금했죠. 사실 아들은 며느리와 처음 만난 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아이를 안 낳겠다. 죄송하지만 손주는 안겨드릴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바쁘니까 며느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배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며느리를 만나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 아이를 낳아도 10명은 낳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마 저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니. 아이가 생기면 고맙고 아니어도 전혀 불만 없어요. 그 사람하고 둘이서 회사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운명에 맡겨야죠 뭐. 어쩌면 말도 그렇게 현명하게 하는지 이렇게 슬기로운 며느리가 곁에 있고 아들이 마음 잡아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고 무슨 욕심일까 싶었죠. 그래서 둘을 믿고 저 역시 운명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전보다 더 사업을 키우며 금실 좋게 잘 지냈어요. 자주는 못 봐도 한 달에 한 번은 며느리랑 밥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고부간에 재미있게 지냈죠. 아들은 너무 바빠 얼굴 볼 새도 없었지만 명절이나 우리 생일에는 잠깐이라도 꼭 얼굴을 비추고 갔어요. 두툼한 봉투와 함께요.
가끔 보는 아들 대신 우리 부부는 며느리는 물론 김 기사까지 식구처럼 챙기며 자주 보고 지냈어요. 하도 제가 자주 부르니까 아들은 김 기사를 아예 며느리 기사로 붙여주고 자기 기사는 새로 뽑아 쓰더라고요. 말수는 적어도 자기 식구는 끔찍하게 챙기는 아이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와 점심 먹고 백화점 쇼핑을 하는데 며느리가 그날따라 더 생글생글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저 기쁜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 기쁜 소식? 뭔데? 말해봐. 이번에 또 큰 계약 성사됐니?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에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날 저는 속이 더부룩해서 시원한 냉면을 먹었는데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면을 호로록 삼켜버려 사례가 들었지 뭐예요. 그 정도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라 놀라우면서도 너무 좋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바쁜 아들에게는 천천히 이야기하겠다며 저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콩알만큼 작은 손주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좋으면서도 울컥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내 며느리 잘했다. 장하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더 힘들 텐데 고생길이 훤한 며느리가 안쓰럽고 또 고맙기도 해서 저는 그날 며느리에게 통 크게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우리 복덩어리 잘 품어서 건강하게만 낳아다오.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사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무한한 행복을 느끼며 그동안 고생한 날들을 한순간에 잊을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날이었죠. 그래도 바쁜 아들 며느리 대신 손주 키워주려면 죽으면 안 됐지만 말이에요. 그 길로 저는 집에 돌아와 잔치 준비를 했어요. 어차피 며칠 뒤면 남편 생일이라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올 텐데 솜씨 한번 제대로 부려보자 마음먹었죠. 그래서 불고기, 갈비, 잡채, 산적 할 거 없이 잔치 음식은 다 하고 그릇도 새 것으로 싹 내놓고 닦아두었어요. 덕분에 며칠을 행복에 넘쳐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한껏 잔치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기다리던 남편의 생일날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와 있고 김 기사도 와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며느리한테까지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요. 아니 얘가 무슨 일이지? 분명히 며칠 전에도 아버지 생신이라고 꼭 들르겠다고 했었는데 아이 대체 무슨 일이래? 한참을 전화해도 안 받으니 며느리가 걱정이 됐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더라고요. 가족 같은 김 기사도 마찬가지로요. 이러다간 홀몸도 아닌 며느리 잡겠다 싶어 전 먼저 먹자고 말했어요. 아이 안 되겠다. 우리 먼저 먹자.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설마 나쁜 일은 아닐 테니까 아이 걱정 말고 어서 먹자. 내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잡채랑 김 기사 좋아하는 갈비랑 맛있게 했으니까 얼른 먹고 다 같이 공장에 가보자. 응? 그렇게 며느리와 김 기사를 달래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이 그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돌진하는 거였어요. 마치 적을 만난 코뿔소처럼 앞만 보고 달려들었죠. 모두들 놀라 숟가락을 든 채로 얼어붙어 있는데 아들이 빽빽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들 손에는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임신 확인서와 초음파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걸 밥상 위에서 박박 찢어가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였죠. 뭐? 누구? 누가 임신을 해? 누구한테 애가 생겨? 내가 말했지. 애 없이 둘만 살자고. 그게 무슨 의미인 줄 몰라? 너 도대체 어떤 놈이랑 붙어먹은 거야? 내가 오늘 어디 다녀온 줄 알아? 비뇨기과에 가서 무정자증 검사 다시 받고 왔어.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계가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무정자증 진단받았거든. 네가 임신이라고 해서 혹시나 괜찮아졌나 하는 마음에 다시 검사 받으러 갔더니 무정자증 맞다고. 나는 그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서 절대 나아질 수 없는 케이스라는데
그런데 네가 임신을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네가 갔다는 산부인과에 갔지. 그리고 막 따졌지. 장난하냐?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무슨 임신이냐? 잘못 진단한 거 아니냐 했더니 이미 태아가 이렇게 크고 자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수군대는 거야. 저번에 같이 온 남편 아닌지 않냐고. 남편인 거 증명해보라고. 참나. 너 대체 누구랑 임신 확인하러 갔었던 거냐? 어떤 새끼 애를 가진 거야 지금? 흥분을 한 아들은 5년 전 허구한 날 술이나 먹고 취직도 못해서 집에서 쫓겨난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와 남편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공포에 떨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들이 모든 걸 알고 있자 두려움이 앞서 하얗게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아들이 말한 게 모두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화가 솟구쳐 손을 덜덜덜 떨면서 며느리 뺨을 올렸어요. 그러고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손을 들자 갑자기 김 기사가 몸을 던져 그 팔을 잡았어요. 그만해. 임신한 사람이잖아. 진정하고 말로 해 말로. 제발. 그러자 아들은 더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만하라고? 너 같으면 그만하겠냐? 너도 잘 알잖아. 공장에서 먹고 자고 거지같이 살 때부터 서로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 둘 다 가진 거 배운 거 없이 오직 성공해보자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바람을 피워? 그리고 애까지 가졌다고? 내가 쟤한테 넘겨준 지분이랑 재산이 얼만데 그렇게 믿고 다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당장 친부가 누군지 말해. 당장.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자식 목을 비틀어 놓을 테니까 빨리 말 못해? 아들이 폭주하자 며느리는 거의 혼비백산지경이 되었고 이러다 저는 며느리도 손주도 잡겠다 싶어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말렸어요. 아이고, 얘 제발 좀 참아라. 뭐가 잘못됐겠지. 네가 뭘 잘못 알고 왔겠지. 홀몸도 아닌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치러. 침착하게 우리 얘기하자. 응? 하지만 저의 만류에도 아들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사고로 무정자증이 된 후로 비관하며 살았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 제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어제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의심은 안 했어. 설마 날 배신했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한 적 없으니까. 혹시나 내가 좋아진 건 아닐까 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고요. 그랬더니 너무나 명백하게 이게 날 완전히 속여온 걸 알게 된 거야.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해놓고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 생일이라고 찾아와 앉아있어? 네가 사람이니? 빨리 친부가 누군지 말해. 안 말하면 오늘 여기서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격분한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식탁 의자를 들어 식탁으로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그때 다시 김 기사가 나타나 아들을 제지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야 나라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해. 김 기사의 고백에 모두들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바로 김 기사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놀라 입만 벌린 채로 아무 말도 못했고 아들 역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놀라 주저앉더라고요. 둘 사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걸까 생각해보니 김 기사가 며느리 차 운전을 하게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대학원 다니랴 아들 일 도우며 회사 이사로 일하랴 바빴던 며느리가 언제 또 바람을 피웠겠어요. 노상 붙어 다닌 김 기사와 그랬다면 그건 말이 되는 거였죠. 차라리 모르는 놈이랑 만나지 그랬어. 왜 내 친구랑, 그것도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랑. 그때 거의 혼절해서 누워있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김 기사가 유부남인 걸 몰랐던 거였죠. 유부남이었어? 그래놓고 감히 대표 부인을 꼬드겨? 어떡할 거야? 나 어떡할 거야? 내 인생 어떡할 거야?
그 와중에 가장 황당한 것은 바로 며느리였죠. 얼마나 놀랐는지 시부모와 남편이 있는 데서 김 기사를 붙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아서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두 정신을 잃고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 김 기사의 몸을 마구 뒤지더니 차키를 찾아내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이 차 우리 아들 거니까 차키 가져간다고 넌 할 말 없겠지? 여기 블랙박스에 너희들이 한 더러운 짓이 그대로 담겨 있을 테니 아주 각오들 다 한다니 해. 내 아들 인생 망친 것들 내가 아주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5년 전 아들을 쫓아낸 것에 대한 빚을 갚는 듯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으로 아버지 노릇을 톡톡히 했죠. 결국 남편의 활약으로 아들은 며느리와 김 기사의 불륜 행각을 증거로 확보하고 며느리의 이사 지위를 박탈해 회사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김 기사도 마찬가지였죠. 폭풍 같은 그날이 지나고 아들은 며느리와 헤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회사는 그 후에 더 커져서 공장을 2개나 더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며느리와 재혼하게 되었죠. 물론 그동안 맨몸으로 쫓겨난 며느리와 김 기사가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었어요. 김 기사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 어머니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들하고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라며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지만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준 게 억울해서 더 야박하게 쫓아냈어요. 며느리도 한 번 찾아왔었어요. 아기 기저귀 살 돈도 없다며 문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데 소금을 확 뿌리기 전에 얼른 가라고 소리를 질러줬죠. 사모님 소리 듣고 잘 살 수 있는 네 복을 네가 스스로 잔 거야. 네 자식 생각해서라도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자식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는 어미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는지 뼛속까지 느끼면서 살고 다시 오지 마라. 어쩌면 자식 있는 어미한테는 그게 가장 큰 복수겠죠. 한때 자식을 내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우리 부부가 그 누구보다 그걸 잘 알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해주는 고통을 느끼면서 부디 며느리가 반성하며 살길 바랍니다. 김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부모라 제 자식 가슴 아프게 한 것들 다 원수로 여겨지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